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어제 월요일 5일날 부동산 뉴스 읽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전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밤 11시 돼서야 겨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집에는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나 들어갔네요. 자, 어제 못 읽은 뉴스까지 포함해서 오늘 좀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역대급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자, 한번 기사를 볼게요. 서울 아파트 10월달 전월세 거래량이 18,33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이게 전세 공급도 늘어난 데다가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증가로 거래가 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8,330건으로 집계됐고 전월달 9월달 대비 13,326건 대비 30.7.6%, 그 다음에 전년 12,359건에 비해서는 48.3%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10월 거래량으로는 서울시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10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0월 두 번째 역대 기록은 2년 전 2016년 16,260건인데 지난달 기록은 이보다 13%가 더 많다.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 확정일자 신고는 계약 시점과 크게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거래량 대부분은 9월에서 10월 계약건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 의문이 드냐면 이 기사가 해석이 좀 올바르게 된 건지 살짝 좀 의문이 들어요. 기사 해석은 일단 매매가 주춤하면서 그 수요들이 전세로 올라가면서 전세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 기사를 놓고서 나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쭉 물어봤는데 지금 임대 찾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지금 잘 안 빠진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감이 떨어진 건가, 제가 지금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나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사실 제가 또 의문이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세입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확정일자 신고는 계약 시점과 크게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요새 누가 계약하고서 확정일자 하나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확정일자 신고는. 왜냐하면 보통 입주할 때 주소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러니까 주소 전입할 때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든요. 계약할 때 하지 않고. 이 확정일자 실제 해보신 분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소 전입하면서 확정일자 신고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하는 게 확정일자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신고는 잔금 때 합니다. 잔금날 이사하면서 전세금 잔금 주고 월세 보증금 잔금 주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주소 전입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세입자가 기존에 주소 전입을 미리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대항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주소를 함부로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소를 빼지 않죠. 다시 말해서 새 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약간 이 기사가 좀 약간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지 않나. 기자분이 뭔가 잘못 좀 판단하시고 그 기사를 의도적 표현이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사의 해석 자체가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전월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팩트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소 전입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자료 자체는 팩트가 맞겠죠.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로는 이게 이주 수요가 되게 많이 는 거예요. 올가을에 이주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주가 진행됐던 지역들이 여름에 이주를 시작했던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주 수요들이 몇천 세대 이상씩 됐던 거죠. 이런 물량들이
이사를 나오면서 전세 임대들을 구해서 옮겨가는 가운데 전세 거래량이 늘었죠. 그럼 이게 9.13 대책 나오고 나서 부동산 심리가 죽은 상태에서 전세 거래가 막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7월달, 8월달, 9월달 2주 같은 경우는 2주비 받아가지고 먼저 일단 갈 때 계약해놓고 천천히 2주 기간 동안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좀 여유있게 나가거든요. 그것들이 9월달, 10월달 신고된 내용이 많고 10월달에 신고된 내용이 많다. 이게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평소 평균적인 수요보다 예를 들자면 2016년, 15년이 일반적인 수요였다고 하면 15,000, 16,000적이 일반적인 수요였다라고 하면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막 매매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매매 거래들이 많이 되던 시절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조금 매매 수요 때문에 임대가 줄었을 수도 있고 짝수해올수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평균치보다 올해 몇천 건 이상이 높게 나왔던 이유는 10월달에 전월성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다는 이유는 사실은 9.13 이후에 전세로 옮겨가야지라고 맘먹었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전 시즌에 9.13 대책 전후로 해서 특히 전후로 해서 2주가 진행됐던 물량들이 얹혀지면서 전월세 거래가 좀 더 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82살 영등포 밀가루 공장 문화공장으로 재탄생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영등포역 앞쪽에 보면 영등포가 가보면 구릉지가 없어요.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영등포에 일제시대 때부터 공장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역사책, 서울시 사료책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영등포 공장의 뭐 누구의 하루 이런 책도 읽어보고 하면 그 당시 어땠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영등포역 앞쪽에 있는 이 많은 공장들 중에서 일부는 보시면 타임스퀘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개발해서 새로 지어진 적들도 있고 지은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좀 뭐 정비를 해야 되는 좀 노후한 지역들도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그만 공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들 중에서 자생적으로 여기 물레 창작촌이라고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면 대선제분 공장이 있는 이 부지가 보통 이제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으면 타임스퀘어 개발한 것처럼 사업 개발 자체를 모델 자체를 헐고 고층 또는 뭐 복합 문화시설이라든가 복합 상업시설 뭐 주상복합 아파트 등등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전혀 다른 형태로 민간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틀 형태를 그대로 놔두고요. 약간 이제 보수를 통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끔 개보수한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 개발 사업 방식 자체가 이런 몰을 새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형태를 살려서 요새 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일로 과거의 향수가 살아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디벨롭먼트 개발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이 된 런던의 테이트 모던, 옛 맥주 양조장을 복합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베를린의 쿨투어 브라워 뭐야 이거 브라워라이처럼 영등포의 오래된 밀가루 공장이 제 모습을 유지한 채 최대한 유지한 채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구상안 발표안을 담은 선포식을 개최하고 내년 8월에 개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표래요. 자, 이게 사업 시행자인 아르고스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재생계획부터 리모델링, 준공 운영 전반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아르고스가 과거에 이 대선제분 창업주의 손자가 대표래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을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대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개발 사업보다는 이런 재생 형태 요새 이런 스타일의 인기가 좋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대선제분 재생사업은 공간의 원 주인의 이야기를 담아 역사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건축물들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모양은 이렇다고 합니다. 1단계 마중물 사업을 통해 대선 제분 공장을 명소한 후 2단계 장기 프로젝트 추진을 진행하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4개 동 13,256제곱미터는 리모델링, 증축, 구조 보강, 보수 작업을 거쳐서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 공간 등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8개 동으로 새롭게 조성된다고 합니다. 위치는 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역 앞에 지금 타임스퀘어 서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자리니까 뭐 그렇게 위치는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몰도 좋지만 좀 이런 옛날 느낌 나는 요새 이런 게 또 되게 인기가 좋잖아요. 레트로한 느낌들 되게 선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오픈 개장하게 되면 한번 놀러 가봐야겠어요. 저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롯데가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하려나봐요. 초읽기 빅에이블이라는 브랜드. 빅에이블? 이름이 이게 맞는 영어인가요? 아무튼 빅에이블이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연내에 지금 뭐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공유 오피스를 롯데가 론칭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공유 오피스 시장은 위워크라든가 국내에선 패스트5라든가 이런 뭐 국내 브랜드도 있고 위워크 같은 해외에 어떤 서비스도 들어와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본질은 보면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 본질은 그냥 부동산 전대업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동산의 일부 면적을 임차해가지고 전대하는 형태의 사업인 것 같은데 뭐 또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비용을 줄여가지고 초기 창업 비용을 줄여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스타트업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뭐 그런 쪽으로도 발전할 거다. 뭐 뜻은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좀 부동산 전대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 사업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전대업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통으로 싸게 임대해가지고 작게 잘라서 비싸게 세를 다시 놓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임대 차액을 서비스를 일부 하면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비즈니스, 부동산 비즈니스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이제 항상 저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결국 이런 시장에서의 마지막에 승자는 이렇게 중간에 전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이렇게 사무실을 쪼개서 임대를 놓기 시작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하는 비즈니스들을 건너뛰고 말 그대로 직거래를 하게 되니까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건물 면적들을 많이 깔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겠나. 기업 또는 회사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업들이 이런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한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보니까 롯데에서 이런 시장을 진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보면 일단 롯데월드 타워에 지금 공간을 마련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롯데가 자기 건물의 일부 계층 임차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로 임대를 뚫어보겠다 그런 목적인 건지 아니면 롯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든가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요새 유통업들이 이제 크게 패러다임 변화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이 과거 전통적인 판매점들, 판매 시장들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식음료와 같이 말 그대로 직접 가서 그때그때 신선하게 사야 되는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제외하고 유통기한이 되게 긴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구입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어떤 온라인 마켓의 어떤 점유, 쉐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창고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두점이라고 표현되는
예, 말 그대로 가서 쇼핑하는 공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스타필드라든가 아예 별도의 몰로 이렇게 크게 구성되는 그런 비즈니스들 말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라든가 이런 공간들도 계속 재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물류기업이 아니죠. 유통기업들,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간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거냐. 기존에 이런 기업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간들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도 면적이 엄청 큰데 앞으로는 롯데마트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주로 이제 식음료 정도까지만 판매를 하고 그 이외의 물건들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온라인 개념으로 배송만 하고 금방금방 배송하고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롯데마트에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지금 공유 오피스라든가 다른 형태로 뭐 창고 임대라든가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다른 세미나에 가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들을 이제 이 어떤 생활 행태 변화에 따라서 공간이 남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부동산을 깔고 있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공유 오피스든 무슨 서비스든 이런 시장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괜히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공유 오피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무진사던가요? 그러니까 뭐 동대문 쪽에 가면 이런 공유 오피스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사무실 몇 개층 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에 특화돼서 패션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에 맞는 기계들 뭐 아니면 무슨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가 뭐 있잖아요.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공유 오피스 시장들 이거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비교 우위가 있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무실을 임차해서 전대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공유 오피스가 좀 더 산업별로 디테일하게 분화되고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 분화가 되고 예를 들자면 뭐 창작하는 사람들이 영화 쓰는 사람들이 뭐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영화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되게 세분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동산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진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대료도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또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어요. 분양권도 임대사업자 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분양권 취득세 혜택 받는 거 있죠.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돼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거라서. 근데 이게 이제 기사는 뭐냐면 세금 혜택 받는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 공시가격을 몰라서 헷갈리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등록은 할 수 있는데 혜택 지원 부분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반대로 뭐냐면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혜택이 제한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건 지을 때 이미 결정이 되니까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시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문제예요. 보통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 존재하면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주택 공시 가격을 책정하는데 만약에 이제 입주를 하고 나면 중간에 1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지어진 준공된 아파트 같은 경우 6월 1일 날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을 공시해서 가거든요.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금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분양 가격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예. 일단 분양권 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주택 공시 가격이 나왔는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뭐 원래 알았더니까 오케이. 근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가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공시 가격이 갑자기 떡하니 6억 1천만 원, 뭐 6억 5백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예,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혜택이 안 나오면 그러면 혜택 그때 가서 확인하고서 혜택 안 나오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없애야겠다.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예, 없애버릴 수 있나요? 예, 없앨 수는 있죠. 임대사업자 안 할래요라고 그때 가서 선택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안 하면 과태료 물어야 되잖아요. 1천만 원, 이제 3천만 원으로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과태료가 물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할게요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이제 제한이 걸리잖아요. 임대료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실익은 없으면서 임대료 제한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 선에 딱 걸리는 6억 초과 6억 밑으로 될 거냐 이 부분들이 아예 그냥 얘는 6억 당연히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고려해서 임대사업자 여부를 따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 선을 참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한 물건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르지 말아라. 차라리 뭐 취득세 혜택 이런 거 일단 좀 배제하고 주택공시가격 나오는 거 봐서 이후에 그때 등록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장기전 준비하나 수리 나선 압구정 재건축이라는 단독 딱 붙여가지고 나온 기사인데요. 신현대 아파트, 신현대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하는 데죠. 근데 재건축 추진이 지금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고 있어요? 압구정 지구 단위 얘기 안 나오니까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고 싶어도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압구정 지구 전체를 놓고 큰 틀을 만들고 이제 그 판 하에서 개별적으로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판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도 못 가고 있는 거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의도가 늦어지는 이유도 그거고 압구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단 신현대 아파트가 61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배관을 교체하기로 비용을 61억 원이라는 비용을 쓰기로 했다는 얘기는 재건축을 장기전으로 보고 일단 집을 수리하는 쪽을 선택했다. 되게 의미 있는 행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자분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압구정 신현대가 공용 배관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당분간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읽히고 재건축을 추진한 지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기존 시설에 추가 투자해서 매몰 비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 재건축 정비업계 관계자의 씨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재건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현관 개폐 장치, 공동배관 등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게 불문율인데 수년간 미뤄오던 공동배관 교체 작업을 수십억 원 들여서 내년에 진행하는 것은 향후 몇 년간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겠다,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고쳐서 쓸 거 쓰고 그러면서 천천히 보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 인터뷰 딴 게 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에 살고 있는 소유주 김모 씨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심리가 강하다면서 재건축 추진하기 위해서 공용배관을 교체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강남 재건축을 악으로 몰아가는 정부 아래서 대여를 정비해서 장기전으로 가자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일단 뭐 지금 이런 정비 사업 자체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냥 배관 같은 거 고치고 조금 사는 부분에 있어서 편이라도 도모하자. 그렇게들 좀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비슷하겠죠. 재건축 아파트 가지신 분들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인허가권이라든가 큰 틀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결정한 부분들,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볼 거 봐가면서 대비하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